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각현아입니다. 며칠 전 제 친한 지인의 이 자제분이 대학에 입학하게 됐대요. 그런데요, 이 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한숨을 푹 내쉬던데, 저도 그 순간 제가 학생 때 저희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가시던 저희 어머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비싸도 너무 비싼 대학 등록금, 오죽하면 이 미친 등록금이란 이 단어까지 나오게 됐는데, 자,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등록금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바로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 등록금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사실 제가 졸업을 2005년에 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이제 입학을 해서 2005년도에 졸업하면서 한 번도 휴학을 낸 적이 없어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쑥쑥 오르니까 무서워서 휴학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졸업은 한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이게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사실은 대학 졸업해도 남는 게 없다. 자, 지금요, 이 OECD 국가별 등록금 통계 지표에 따르면요, 한국이 세계 4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년째 계속 상위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전히 대학들은 비싼 등록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13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가 4위로 나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이 이제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에 이어서 4번째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사실 슬로베니아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는 국공립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5% 정도만 그 사립대학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2, 3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실질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지금 최근 추이를 좀 보면은 네. 그 2009년에는 미국의 그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는 미국 등록금의 82.3%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2011년에는 그것이 99.9% 수준까지 이제 물가나 환율 같은 거 감안했을 때 거의 같아졌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는 미국의 41% 수준이었는데 2011년에는 54.7% 수준까지 추격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소득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낮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부담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4위? 그래, 뭐 4위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있는 두 나라는 정말 의미가 없는 수치네요. 어떻게 본다면. 네,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자료를 안 내다가 내서 순위에 들어온 나라도 있고 해서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가장 비싸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미국하고의 격차도 현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OECD에서 등록금의 비싸고 싼 기준을 1,500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1,500달러요.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160만 원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417만 원입니다. 2013년에. 네. 평균적으로. 국공립 지금 1년에. 네, 1년에 네. 417만 원, 160만 원 3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대부분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1,500달러에 훨씬 못 미치거나 등록금이 거의 없는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네.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미국 사립대학 등록금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대학생 10명 중에 3명만 이런 사립대학에 다니는 거고, 10명 중 7명은 주립대학에 다닙니다. 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수준 등록금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거든요. 10명 그렇죠. 중에 8명이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고 2명만 국공립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네. 그 2명조차도 그 1,500달러, 160만 원 수준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실은 진행하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모든 수치를 차닥차닥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지금 수치를 전부 다 다들 놀랬어요. 연구원님 짱 이러면서 막 다들 막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좀 심각하구나, 등록금 엄청 비싸구나, 이게 확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세계 대학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이 정도 수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뭐 글로벌 경쟁, 대학 평가에 좋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 정도 괜찮다.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 논리로 20년을 버텼습니다, 대학들이. 지난 20년간 네. 세계 100위권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뭐 네. 세계 대학과 경쟁해야 된다. 이 논리로 20년간 등록금을 폭등시켜 와서 네. 지금의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여전히 세계 대학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경쟁력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이미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기 대학만의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방식, 교육 철학을 가지고 좀 대학 운영의 마인드를 바꿔야지만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참, 정말 옳으신 말씀이네요. 저희 대학 평가에 보면 거의 밑바닥 수준에 있거든요. 참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비싼 등록금, 자,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도대체 내가 왜 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어떤 지금 시스템 지원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학금 같은 제도는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사실 장학금 제도도 네. 굉장히 장학금 제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쵸,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대출. 없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반값 등록금 요구가 거세지면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뭐 재정지원 평가나 이런 데에서 장학금 확대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자체 장학금도 좀 확대를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장학금은 2012년에 239만 원으로 네. 예전에 이제 1995년에 37만 원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제 대폭 늘었죠. 네. 이제 이것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문제는 2012년 지금 사립 일반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이 739만 원이거든요. 네. 2013년에도 736만 원 수준이고. 네, 네. 그러면 학생 1인당 그 총 장학금, 평균 총 장학금 239만 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연평균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인문사회 계열을 빼고 나머지 계열들은 다 이 평균 등록금보다 높거든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급해야 되는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여전히 대학별 장학금의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여전히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장학금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은 학생 지원 제도로서의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네. 그런 방편으로의 장학금 제도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집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A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또 그렇다면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공부를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참 뭔가 좀 악순환 고리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성적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성적 제한이 B거든요. 비면 좀 높은데. B가 돼야지 이제 학교 다니셨으면 아마 비 어려워요. 네. C가 평균인데. B가 돼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이 성적 제한에 걸려서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네. 때문에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올해 그 교육부에서 개선책을 내놓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1회 경고제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한해서는 C를 인정해주겠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 2번 C를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제한도 여전히 있고, 뭐 학기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 장학금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장학금 지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지원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워낙 예전에 그 제도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실은 미친 대학 등록금 오를 이유 없다. 자, 정말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등골을 휘게 만드는 이 대학 등록금. 자, 그런데요. 왜 이게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미 너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상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에 2011년 초에 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네. 크게 2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이제 한 가지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미 충분히 과도하게 비싸다. 이미 너무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없다. 보는 게 있고 이건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설명은 네. 하지 않겠고 2번째로 이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많이 되는 근거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금 내리면 좋겠지만 등록금 내리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향 평준화 해야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오는데 네. 사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굉장히 조금의 등록금을 내고도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나라의 학생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재정이라는 게 등록금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것을 지금까지는 손쉬운 방식으로 학생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던 거죠. 네. 그 돈이 걷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 돈을 인상시켜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등록금이 너무 이제까지 부당하게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돈은 낮추고 국가가 지원하는 돈,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설립자인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돈,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기부금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다른 재정을 확대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대학들이 보여준 행태 때문에 이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20년간 등록금을 그렇게 올렸지만 지금까지 특히 사립대학들이 보여준 행태가 어땠습니까? 뻥튀기 예산 편성해서 네. 교육에 이만큼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투자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돈 남겨서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남겨서 지금 대학들 2월 적립금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새로 짓고 캠퍼스 확대하고 맞아요. 이러면서 외형만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실제로 내실은 없는데 대학 규모만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해야 교육의 질 향상할 수 있다.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옳소! 옳소, 연구원님.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얘기 듣고, 이거를, 정말 너무나도 공감 가는 얘기를 지금 다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반값 등록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자, 근데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이제 동결화하거나 소폭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등록금 동결한 대학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자, 그렇다면은 이거 외에 또 혹시 뭐 다른 방편을 또 써서 혹시 올리진 않는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올해 대학 등록금 책정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없습니다. 네.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온 것에 따르면 대학 10곳 중에 9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경희대, 뭐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동결했습니다. 동결. 학부 등록금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가 0.25%, 이화여대가 0.6%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화여대는 아주 올랐네. 소폭 인하한 대학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대부분 1% 내외로 인하를 하면서 인하 폭을 거의 학생들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인하에 그쳤습니다. 큰 네. 폭으로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10% 인하한 충북 도립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학부 등록금은 워낙 주변에 시선이 많으니까 동결하거나 인하하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여전히 인상하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대학원은 총학생회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대학원 등록금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규모인 어떤 특정 계열, 뭐 예를 들면 약학대학이라든지 네. 뭐 자연계열만 올린다든지 공학계열만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체 평균 인상폭은 동결로 잡으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좀 인상하는 형태를 대학들이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업료 별도인 입학금도 약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 좀 입학금 되게 저렴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만 원이 넘었어요, 입학금이요? 예, 최고액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이 넘었죠. 아니, 입학금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상 이유만 없는 게 아니라 징수할 근거조차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입생들 입학금을 왜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입학금의 성격에 관한 규정이나 입학금의 징수 목적, 그리고 산정 근거 같은 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신입생들로부터 그냥 걷는 입학금이라는 게 단 건데, 이제 단어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뭐 입학에 필요한 재반 비용으로 네.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걷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입학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재반 비용이 뭐가 있을까? 그럼 입학식 외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입학식 같은 건 사실 교내 행사란 말이죠. 그쵸. 등록금으로 충분히 지출 가능한 항목인 거고, 네. 별도로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근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하든지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좀 신입생들의 좀 약자의 위치를 좀 대학들이 교묘하게 좀 활용을 해서 네. 좀 이런 부담을 가중시켜온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것도 우리가 좀 한 번은 이거 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입학금이 왜 필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학 때 생각을 하더라도 입학식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그쵸, 별로 그렇다면 졸업학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더 걷어야죠. 졸업식을 해야 되니까.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내는 등록금은 어디에다 돈을 쓰는 건지 그 내용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등록금 사용 내역. 집에 살면 큰일 난다. 참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등록금 의존도 굉장히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학 등록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용 내역 좀 저희한테 상세히 얘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네. 그냥 대부분 그 교수님한테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면 그 학교 안에 뭐 경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건 줄 알지.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사립대학 그 교비 수입의 약 60%가 등록금 수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재반 경비 대부분에서 등록금, 근데 대학 돈에 또 꼬리표가 달려있진 않기 때문에 네, 그쵸. 등록금이 여기 사용됐고 뭐 기부금은 여기 사용됐고 이렇게 나눠서 보긴 사실 어려운데 네. 대학의 수입 지출 전반을 공개하는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고 대부분 대학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세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만을 봐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것에 책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기가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출 항목들, 그래서 대학에 지출된 지출 항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 인건비 지출됩니다. 네. 그리고 대학 운영의 재반 경비, 운영비 사용되고, 그리고 뭐 연구비나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뭐 도서 구입비, 뭐 이런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여건 구비를 위한 어떤 지출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제한을 강화하긴 했지만 건물 공사비 등 자산 구입 비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자산,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법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법인 자산 확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매번 시달리고 있죠. 네.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한적이게 되긴 했지만 적립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학들에서 무분별하게 돈 남겨서 적립하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져 왔죠. 네. 그리고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학보다는 등록금 의존도가 약하지만 거의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아, 등록금 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공립대학은 그 교직원 인건비를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인건비성 경비가 왜 기성에 비해서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돈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기성예비 최근에 이제 논란됐을 때 문제가 네.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이나 뭐 그 자산제출 비용, 국공립대학에서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건 다 국가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국가 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기성예비 부담으로 떠넘기게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국공립대학은 수업료보다 그 기성예비가 훨씬 더 많아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네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이 폐쇄적인 이 대학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그리고 정당한 그 등록금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들이 이거 좀 잘 지키고 있나요? 2005년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됐고, 네. 2010년에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가 됐는데, 10년부터 됐는데,
대부분 대학들 이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여전히 이제 일부 사립대. 대학들은 네. 대학평의원 설치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네. 대부분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과연 그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3년 조사 현황을 봤을 때 학생들 이제 대학 평의원회 구성 비율이 학생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네. 동문 및 기타 평의원 비율이 23%인데 그거의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이제 법령 규정으로 학생 최소 비율을 30%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현황은 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2012년 조사 현황으로 봤을 때 이 학칙의 학생 대표자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대학이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령엔 돼 있지만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심의하고 책정을 심의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 예결산을 자문하게끔 했던 이유는 네. 그것이 정말 타당하게 되고 있는지를 대학 구성원들이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대학의 한 약 60% 정도가 1, 2회 정도밖에는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책정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좀 검토를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내역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그 등록금 심의위원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그치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많은 대학들이 기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여기서 논의했던 내용을 발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좀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대로 된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밀 유지는 그 맛집에서 그 레시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대학 행정 그 안에서도 이 기밀 유지가 있군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구성원들이 이런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참여가 되게 미미하다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보자면 허울 좋은 그냥 형식적인 단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반값 등록금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 후퇴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값 등록금 앞으로 그러면은 공약 후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묻게 되네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반값 등록금은 사실 전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아니고 네. 그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서 이제 소득 분위별로 실질적으로 이제 반값 정도의 지원을 장학금으로 받게끔 하겠다 네. 이거였는데 네. 2014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확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보면 전체 대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가 다니고 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소득 3분위까지도 등록금 반값을 그 국가장학금 일류형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합하면 얼추 반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학 자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하고 그리고 대학별로 굉장히 좀 요즘 소액 지급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좀 이렇게 등락도 심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확대하면서 대학들 자체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정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가장학금 많이 확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까지 장학금 뭐 많이 줄 거 있냐. 다른 지금 지출도 등록금 동결해가지고 다른 지출하기 너무 바쁜데 뭐 이런 좀 상황에서 그거 어렵다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분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도 2014년도 안을 봤을 때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왜냐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소득 한 분위까지 못 받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 정부 첫 해에 못하면 네. 못하거든요. 가장 힘이 있을 때 못하면 첫 해 지금 지났거든요. 예, 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려가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얼마든지 국가 상황이 어렵다. 요즘도 이제 최근에 뭐 경제 상황 어렵다 이러면서 복지 예산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은 여기까지 여파가 오진 않고 있지만 국가 상황 경제가 굉장히 계속 안 좋으면은 이 여파가 반값 등록 국가 장학금도 더 이상 확대 못 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예산 축소가 가능한 부분인 네. 거고 그 예산을 늘리긴 늘렸는데 국가 장학금을 늘리긴 늘렸지만 또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못하면서 사립대학이 아까 말했던 뭐 뻥튀기 예산 편성이나 네. 적립금을 남기는 문제나 이런 사립대 재정 운영에 개선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한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그 교부금 형태, 법적 근거를 가지는 교부금 형태로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 몫을 정부가 담당을 해야지만이 지금은 한적한 대학 운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뭐 국가 장학금 형태로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요, 이 장학금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또 이렇게 챙겨서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가 좀 약간 번거롭고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차라리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딱 그 할인의 혜택을 주고 또 나머지 보완책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등록금을 좀 더 적게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립학교의 좀 폐해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부 대학들이 이 수익을 좀 높여야 되겠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좀 수익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방편으로 학생들 등록금을 가지고 주식 등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근데 불법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2007년 말에 법령이 개정이 돼서 네. 사립대학이 이제 적립금 절반 한도, 이게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 이제까지는 적립금의 대부분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뻥튀기 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으로 축적해온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등록금을 통한 등록금으로 적립금 축적하고 이걸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건 거죠.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등록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냐.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등록금 회계에서는 이제 감가상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쓰면 건물이 이제 그 건물이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그러면 그거를 네. 새 건물로 나중에 져야 되니까 그것만큼의 돈을 적립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등록금으로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적립금은 이제 못하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적립금 이외에 이제 나머지 등록금 재원으로 증권 매입은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 개정해서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그 이수연 연구원님 모시고 우리가 이 비싼 등록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좀 세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일단 학교는 대학교를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 무작정 내라는 이 등록금을 그냥 일방적으로 냈단 말이죠. 하지만 등록금 너무 비싸 이렇게 우리가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이거 문제 있다. 우리가 이제 의견 제시하고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건지 우리가 보게 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대학 차원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강조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사이트가 있어요? 예. 아, 네. 들어가 봐서 봤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 작업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반값 등록금이 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떠넘겨져 왔던 부담을 좀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바로 잡는 부분이 바로 반값 등록금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박근혜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건 만큼 좀 반값 등록금에 좀 힘을 더 쏟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네. 말씀 해주셨어요. 사이트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요 이수연 연구원님 모시고 이 미친 등록금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확인된 3가지 사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대학 졸업해도 남는 게 없다. 자, 지금 통계별로 봐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비싼 등록금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비싼 등록금 내고 나면 정말 집안이 거덜날 정도다라고 얘기할 만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실은 미친 대학 등록금 오를 이유 없다. 자, 대학의 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대학 등록금 계속 좀 올려야 된다. 이만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년째 올렸던 그 대학 등록금, 그럼 도대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대학 경쟁력에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게 됐죠? 세 번째 사실은 등록금 사용 내역 집에서 알면 큰일 난다. 자, 집에서 좀 알고 큰일이 좀 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요. 제발 사용 내역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저희들에게 좀 꼼꼼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자세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오늘요 그동안 참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참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등록금 왜 비싸요? 하지? 참 반값 등록금은 이게 실행이 될 수는 있을까? 이런 궁금증 오늘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등록금 덫에 걸린 우리 대학생들 사회 나가기 전에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참 슬프기도 한데요. 자, 힘내시고요. 자, 이 해결책은 아마도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 이게 바로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